이제 내년부터 좀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하. 집을 사라가 네. 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이런 데는 살 때입니다. 지금 저희 얘기가 5억짜리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선생님, 그냥 일반인들은요,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거나 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하지 않는 한 돈을 할 수 없어서 이 금리에 어마어마하게 예민할 수가 밖에 없는데, 금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예민하고 대출 한도 두 가지. 대출 한도 두 가지인데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네. 막판 수요가 몰려갔고요.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면 그때 집을 좀 사는 것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집을 살 때 보통 집값에 얼마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 60? 아니요. 70% 아니요? 40% 정도예요. 40%예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현금으로 하고 최근에 하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런 게 막차 수요가 몰린 네. 게 1차가 올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되면서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한 0.7%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줄어드니까 이때 8월까지 수요가 몰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2차가 지금 이제 3차가 12월부터 내년부터 되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첫째 그냥 다 빼버리고 그럼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지금 가급적 젊은이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정책 자금은 이용해서 55%까지 해줘요. 네. 금리가 1.5에서 뭐 2% 이렇게 되게 지금 3에서 4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대출을 받아서 집 살 사람은 서울한 집을 사라가 네. 답이에요. 네. 이건 자고 우면하고 뭐 네.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세 살고 있고 네. 내가 좀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만 아파트가 서울이 안 되면 저는 수도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출퇴근 GTX A, B, C, D, E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GTX-A가 이제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도 와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왜 이를 말씀드리나 그러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신설 역세권이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게 15에서 23%가 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차지하는 집값의 비중은 교육, 입지나 인프라가 30%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은 교육이 압도적이고 학세권, 학원과 역세권 여기 초품화, 있느냐. 역세권은 신설 역세권이 되는 데를 가면 손해 안 봐요. 그게 화성동탄이 롯데캐슬이 올해 3월 31일 날 GTX가 57분 걸리던 시간이 17분으로 단축됐거든요. 그때 이게 15억짜리가 22억까지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약 6억이 오른 거거든요. 21억. 앉아서.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지금 저희 얘기가 5억짜리 하고 있는 건데 아니 GTX가 언제 개통이 되고 얼마만큼 시간이 줄어드는가 안다는 것은 제가 지금 4억 5억짜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알죠. 네. 그리고 아까 30% 떨어질 때 사라 이것도 저한테는 뭐 일도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죠. 저도 뭐 잠실에서 엘스 아파트가 2021년 10월에 고점이 28억 9억이었어요. 34평. 저는 무조건 34평 위주로 합니다. 국민평형이. 근데 이게 작년에 저의 친구가 3명이 샀기 때문에 아는데 18억, 19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아니, 30% 떨어졌다고. 와. 그때 아무도 안 사. 자, 오늘 역발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이 예를 안 들면 윤 선생님마저도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 언론인마저도 지금 모르고 있던 거죠. 몰랐어요. 이거는 사이클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30% 정도 떨어지면 무릎 아래다라고 생각해요. 무릎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바닥을 몰라요. 그리고 꼭지에서 자꾸 팔겠다.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내려간 반토막 나면 산다고. 맞아요. 30억 가던 게 15억 가면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18억이 안 샀다니까. 그랬더니 지금 1년 만에 저희 친구들이 주로 이제 저를 믿으니까 한 1년 얼마 만에 한 10억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자식들 결혼해서 산 건데 저희 친구들은 다 자식 결혼 때문에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 기간이 멀었을 때는 이제 전세 끼고 샀죠. 한 5, 6억 주고 샀는데 전세 가격이 갭 차이가 별로 안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이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집을 산다면 사이클이 있다. 한 5년 그러니까 한 4, 5년 내리면 4년 쪽 이번엔 3년 내리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느냐. 많이 떨어진 걸 사라, 지금 오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갔을 해야 되겠네요. 때 송도 아파트 많이 문의를 해요. 네. 저 걱정하지 말라 그래. 뭐 고민하지 말라.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걸 사면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올라요. 그렇겠죠.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진리예요. 저 살집팔집 책에도 있고 이건 저 말 믿고 했더니 아니 30% 떨어진 걸 샀더니 이 사람아 더 30% 떨어져 가지고 내가 망했어. 이런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86년이니까 7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렇죠. 30% 떨어졌다면 서울은 어떻다고요? 매입해도 된다. 경기 인천은. 네.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은 주택보다는 젊은 층이 뭐예요? 나이 들수록 아파트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는 게 어떤 거냐면 고층이냐 저층이냐 이 층수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팔려면 확실한 소형 아파트 정도로 해서 수월하게 매매가 가능한 데를 갈 것이냐, 그래도 좀 여유롭게 평수가 넓은 대형으로 갈 것이냐, 이게 된다 그러면 선택의 고민이 있겠죠. 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는 것 같아요. 층수, 고층이야, 근데 소형이야. 이건 지역에 따라 달라. 그래서 다르겠죠. 강남은 주력 평형이 40평이래. 그러니까 강남 사는 사람은 30몇 평도 잘 안 봐. 그러니까 한 40평.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질문 던질게요. 소득이 높아 20몇 평, 30평 그러면 막 불우이웃 취급받나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도.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면 집값이 예민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지금은 그 2인 가구가 되면 한 20몇 평이고 3, 4인 가구는 뭐 우리가 85라고 그러고 34평에서 43평, 네. 그리고 48평 정도 되면 정말 좋죠. 요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새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주거 트렌드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역시 좋고 커뮤니티가 많고 네. 좋은 우시 편리하니까. 그래서 저는 층수는 그거는 오히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달라요. 저기 성수 트리마즈라든지 뭐 숲의 숲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아파트는 구경도 가봤어요. 맨 위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초고층일수록 이걸 권력을 상징해요. 트럼프 타워도. 상류층이잖아요. 그야말로 상류층. 그러니까 펜트라고 네. 하는 네. 이쪽은 거의 그 성수동의 평당 2억해요. 그리고 매물이 없어요. 희소해요. 오른 이유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는 위층으로 가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넓고. 두 번째는 중간층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지진의 위험이라든지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주택은 중간층이 가장 선호도가 미들이 로열층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나 또 나이가 많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1층도 선호해요. 저 1층 살아요. 예, 1층이 저는 나이 들수록 정원도 하고 요즘 1층 그 자꾸 이거는 주거의 선호도고 또 그런 어떤 사람이 뭐를 많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형은 자금력이 있고 하면 주택은 저는 아파트는 뭐 무리하게 넓게 살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전국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가족 수에 맞춰서 10평이 적당해요. 인당 10평. 세 가족이면 30살, 그러니까 하니까 34평이 그나마 방이 이제 4가지고. 그래야 왜 그래 하면 3명이 한 방씩 차지하고 한 방은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이 왔을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쓸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인당 10평이 우리 국민소득이 36,000불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선진국 문턱에 있어요. 4만 불을 넘어가는 순간 주거의 트렌드가 넓어지고 좋아지고 고급화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삶의 질, 주거의 질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서울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젊은이들은 소형밖에 살 수가 없어요. 경제 그러니까. 여력상.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좋아요. 양가 부모의 손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대형도 살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 그건 진짜 날카롭네요. 선생님 이재용 선생님보다도 역시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그 궁금증, 그 질문 많이. 오늘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답을 꼭 들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지역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1지역. 네, 네. 지역. 1번 지역. 네. 지역 중에서도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접근해야 돼요. 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중심지와 비중심지를 구분해. 이미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네, 서울을 네, 예를 들어. 맞아요. 예, 중심지를 도시의 중심지를 도심권이라 그래요. 네. 단어를. 네. 자, 도심권이 어디냐 그러면 도시의 그럼 중심지는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가운데에 있을까요? 외곽에 있을까요? 가운데에 있겠죠, 있죠. 당연히. 네. 중심과 비중심. 중심의 중심을 핵심이라고 그래요. 네. 오늘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지역? 근데 도심 중심지냐? 서울엔 3개 도심권이 있더라. 네네. 중심의 중심을 도심이라 한다고 정의를 도심. 했잖아요. 네네. 그게 서울의 한양 도성이라고 그러고 네. 광화문과 네. 시청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맞죠. 조선. 네. 이 네 군데를 딱 선을 여기에요. 네. 근데 이게 용산까지 요즘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용산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부도심이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가면서 그거 하나 네.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네. 두 번째는 그 인근 지역 또 하나 하고 할게요. 네. 두 번째는 강남 서초 송파. 네. 그건 뭐 강남권이죠. 네. 그거 하나 묻고 네. 또 하나가 여의도 영등포가 이게 도심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은 비싸.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네. 또 짜증을 내. 이미 나도 아는 거든 비싸거든. 그러니까 자꾸 못 나보고 살거든. 그 그림에 떡이거든. 그럼 너나 사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데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인근 지역 이론이 있어요. 네네네. 자, 가까울수록 그 지역의 집값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그래서 목동이 뜨는 거예요, 이 돈.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럼 그래서 인근 지역에 가까운 데로 가라. 소형 아파트를 여기에 사라. 지금 답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두 번째는 그 옆에는 빌라를 사도 돼요. 빌라도 굉장히 유망해요. 특히 목동 주변에 빌라촌이 많거든요. 있어요. 잠실 주변에 지금 재건축 일어나는 거 빌라 네, 많거든요. 네, 네. 압구정 주변에 빌라 많거든. 네. 대치동도 빌라가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도심에 가깝거나 신설역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세 개가 다 있는 곳도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 네. 아파트 난 돈이 없다고 그럼 소형 사도 됩니까? 된다 지금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그런 거는 아파트는 소형 혹은 빌라를 하게 될 경우. 예, 빌라도 거긴 오피스텔마저도 맞아요. 사도 돼. 그냥 또 궁금한 거는요. 예. 정말 옛날에는 안 풀렸던 벨트, 그린 벨트가 요새 갑자기 많이 해제됐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린 벨트가 제가 이제 좀 오래 걸릴까요? 그린벨트 얘기는 두 가지를 할게요. 네.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공급할 정도로 지금 긴급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인구도 이제 뭐 한 10년 후에는 줄어들, 지금도 줄어들, 서울은 네.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네. 줄어들지만 네. 서울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하는 게 지금 강남에 일부가 있죠. 이런 데 주변의 집값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주변에. 한꺼번에 입주할 때는 전세가 일부 내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아.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네, 여기가 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국은 세곡동, 내곡동 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수서, 우면 새롭게 봐라. 네. 지금은 변두리로서 학군 때문에 안 오르지만 네. 앞으로는 중심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곽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굉장히 이 듣는 분들은 아마 그렇구나. 아, 그다음에 집값 이전에 저도 그 근처에 가보면 너무 습도 많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쾌적해요. 아, 여기서 윤 선생님 질문 잘했었는데 주거에 미치는 영향 짧게 다섯 가지 그냥 언급만 할게요. 네. 예, 첫째는 교육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네. 서울은. 근데 경기도는 교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네. 교육의 비중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쇼핑이라 편의시설. 그러니까 여기 쇼핑이 아무래도 편리한 곳. 그렇죠. 요게 중요. 마트도 좀 있어줘야 네 번째, 되고. 예, 마트 이런 게 굉장히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한 5에서 10이 돼요. 네. 그리고 공원. 이걸 녹지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가 좋죠. 팍세권이라 그러잖아요. 파크 있다고. 네. 그렇죠. 파크라고도 하고 네. 뭐 숲세권, 공세권 네, 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 다시 들어가면 또 강남이에요. 이제 좀 이해됐죠. 네, 네. 그래서 강남이 뜨는 이유를 지금 하나 써. 마지막이 병원이라 호스피탈. 15분.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은 서울에 8개 병원이 있거든요. 지금 뭐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강남뿐만 아니라 네. 병원에 자전거 또는 도보로 15분 거리로 가는 곳은 맞아요. 노인들이 앞으로
가는 곳에 은퇴자가 가기에 좋다. 요것도 지금 정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이 있는 곳들이 다 비싸네요. 강남. 근데 저는 동료 기자였던 분들이 일산이 신도시 될 때 정말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 마을로. 갔죠. 정말 신도시 유럽 기대가. 같았거든요. 정발산 지금 살기 있지, 좋아요. 탁탁탁 호수공원. 있고, 호수공원 있지. 그다음에 뭐 백화점 다 해서 너무 획기적했는데 지난 총선 때 제 지인이 거기 출마를 했어요. 고양시 거기에 구경을 갔죠. 주민들 간담회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장 관심도는 우리 집값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만 떨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그냥 뭐 일기 신도시인데 자꾸 새 정책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쩌란 얘기냐고 그랬네. 이분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성토장이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기 신도시 이런 거 막 들어서면 예,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이거 예, 말씀을 좀 드리죠. 오늘 정말 제가 또 평상시에 많이 듣던 질문을 해주셔서 네. 저도 좀 준비된 답을 할 수 있어서 네. 좀 기쁜데요. 그런데 왜 집값이 안 오르나? 첫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좀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하. 서울 오르고, 경기 남부 오르고, 과거의 패턴이 있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도 경기도 맞거든요,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도강 오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답답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언젠데 우리는 자, 그런데 기다리면 옵니다. 오늘 얘기 듣는 분은. 그런데 오더라도 이 서울만큼 세게 안 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이게 중요해요. 네. 그 이유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거 선호도란 말이 중요한데 하나만 할게요. 서울 사람이 일산이 대표적인데 일산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질문합니다. 그 서울 사람 중에 저는 못 가는 이유가요. 네. 차가 너무 막혔다가 직주 근접. 너무 안 돼. 이 도로폭이 좁아서요. 그래, 이거는 교통이 불편해. 근데 이제 교통이 GTX가 정말 환경은 너무 아름답지만 살긴 제가 좋은데. 거기서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도 와야 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오가는 거가 시간차에 따라 너무 차이가 그래서 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집값이 선호도가 증가하려면 네 가지 오늘 네. 예. 지금 열심히 셀코 TV를 듣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이 지식이 이게 꿀팁 네, 뭐 그런 네. 거 가지고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요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세 번째가 걸려요. 인프라, 교육. 거기에 교육이 잘 돼 있다는 말 들었나요? 서울보다. 그래서 사실은 판교나 분당 정도에 제가 그렇게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쉽지 않지만 교육 수준을 높여라. 지금 그 집값과 지금 아까 계속 연결을 해보세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통이 좀 불편했던 건 맞아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네. 서울의 자가용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한번 사무소를 타고 가봐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집값 선호도라는 말을 쓰고 집값 상승 기대감인데 선호도는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니까요. 물어봐요. 여기 고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고향이 좋다고 옮겨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집은 살아야 되고 고향으로 간다 이러면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좀 표현이 거친데 시간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끼리 이렇게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올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고향이나 이런 데는 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막막하긴 해도 고정원 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공부도 좀 하시고 2달간 고민 6군데 좀 살펴보고 3군데 남으면 압축해서 탁 출산할 것 마지막에 같습니다. 그런 순서로 하면 3단계죠. 네. 지금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2024년 현재와 또 이제 내년도 미래 전망. 네, 했는데 2부에서는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